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도박으로 당신의 뇌를 걸겠습니까? 삶을 걸겠어요. 전부를요. 남자가 말했다. 그에게 이런 면이 있었던가. 결연한 입술과 도끼 어린 두 눈은 지금까지 남자에게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의외인거려. 흥미로운 듯 그녀가 답했다. 남자는 지금 모든 것을 내건 도박판에서 전부를 잃은 참이다. 남자에겐 남은 것이 없었다. 그래서 삶을 걸었다. 최후까지 남겨두어야 할 삶, 그 전부를. 진작 선택이란 단어는 효용성을 잃었다. 실로 위험한 도박이었다. 당연하겠지만 처음의 도박은 돈으로부터 시작됐다. 남자가 그녀의 제의를 거절할 수 없었던 건 원체 도박을 좋아하는 그의 성격 탓도 물론이지만 그녀가 무척 매혹적이었던 이유가 더욱 크겠다. 남자에겐 그만둘 기회가 많았다. 어때요? 더 하시겠어요? 라고 매 게임 전 그녀는 분명히 물었건만 남자는 그만두지 않았다. 그만둘 수 없었다고 해야 할까? 아니, 그만두어선 안 되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어찌되었든 남자는 게임을 계속했다. 이 도박이 분명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는 게임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조차 잃은 돈이 아까웠던 것은 아니다. 그래봐야 고작 47,000원이었으니 그렇다면 대체 그런 푼돈 게임이 어쩌다 삶을 내거는 지경까지 잃은 걸까? 이해야 많겠지만 납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테다. 그저 그녀가 몹시 아름다웠기 때문이라고. 그녀가 먼저 섰다 할 줄 알아요? 라고 물었을 때만 해도 남자는 다른 마음을 품었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섰다 아닌가. 물론이죠라고 대답하며 남자는 브래지어도 하지 않은 듯 얇은 러닝셔츠 위로 도드라진 그녀의 젖꼭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엉덩이가 다 드러난 짧은 면 반바지 차림이었고 머리는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헝클어져 있었지만 헝클어짐에는 묘한 섹시함이 묻어났다. 무엇보다 들고양이 같은 그 눈을 뿌리칠 수 없었다. 눈동자는 깊고 차가웠다. 치명적이란 표현은 바로 이 여자를 위함이구나. 그 단어는 온전히 그녀의 소유일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남자는 하마터면 고이는 침을 그대로 흘릴 뻔했다. 가까스로 삼켰지만 실내는 너무나 고요해서 온 공간이 꿀꺽하는 목젖을 주시하는 것만 같았다. 이건 분명 유혹이다. 그렇게 확신했다. 별로 무겁지도 않은 화분 하나를 옮겨달라며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에 남자 홀로 사는 방문을 두드리는 여자라니. 저기요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말했었다. 삐딱하게 담배를 물고 팬티 같은 바지와 가슴골 훤한 러닝셔츠를 입고서는 남자는 사실 그녀를 얼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낡아 빠진 여관의 주인집 딸내미인데 간혹 카운터를 보고 있어 드나들며 마주치곤 했다. 간단한 목례로 인사를 나눌 때도 있었다. 남자는 이런 촌구석에 저 정도의 미인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다. 간혹 그녀를 떠올리며 수음을 하기도 했던가. 전엔 전철을 생각하며 그 짓을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모습도 가무태져 도저히 떠올릴 수 없었기에 그녀는 하나의 대안이었다. 그런 그녀가 문간에 나타났을 때 남자 마음이 내심동하지 않을 리 있었겠는가. 물론 그녀의 행동을 정상적이라 할 순 없겠지만 사실 세상에 정상적인 일이 몇 가지나 된다고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생각은 오로지 앞장서는 그녀의 둔부에만 집중될 뿐. 남자의 방이 있는 2층 끝 방에서부터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남자는 한시도 그녀의 엉덩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것은 암시였다. 엉덩이는 독립된 하나의 생물로서 남자에게 말을 걸어왔다. 실룩 하고 엉덩이가 말하면 벌떡하고 남자의 그것이 답했다. 실룩실룩 엉덩이가 말하면 벌떡벌떡 남자의 그것이 씩씩하게 대답했다. 엉덩이와 실룩 벌떡하며 대화를 나누는 사이 어느새 남자는 1층 카운터 안쪽 방까지 와 있었다.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었다. 성인 서너 명은 너끈히 굴러도 넉넉할 크기였다. 그에 반해 집기류는 단출해서 TV와 미니 냉장고, 구석에 널브러진 이불 한 채가 전부였다. 어쩌면 카운터를 보는데 그 이상의 물건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불쾌하리만큼 깨끗했다. 마치 갓 포장을 뜯은 물건처럼 손때에 흔적이 조금도 없었다. 단지 신경 써서 관리했다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완벽한 깨끗함이었다. 화분은 어디 있죠? 남자의 물음에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칸막이를 전부 떼어낸 냉장고 속에 작은 선인장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걸 현관으로 옮겨주시겠어요? 조금 정신이 나간 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남자는 했다. 자칫하다가 이거 코 끼는 게 아닐까 하고. 그러나 옅은 경계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녀의 육체가 정상을 한참 웃도는 것이었으므로 남자는 가뿐히 화분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가뿐할 수 없었다. 흙 아래로 온통 돌을 채워 넣은 것 마냥 화분은 상당히 무거웠다. 확실히 여자 혼자 들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도움을 청한 것도 이해가 된다. 그렇다 해도 굳이 이 시간에 옮겨야만 하는 걸까? 그러나 늘 그렇듯 남자의 의무는 오래가지 않는다. 깊이 생각할 필요 뭐 있겠어. 낑낑대며 남자는 화분을 들었다. 허리가 휘청거리고 팔뚝이 덜덜 떨렸다. 요만한 화분 하나 들었을 뿐인데 시멘트 포대를 이고 가는 듯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현관이 가깝다는 것이었다. 보기보다 무겁네요. 화물을 내려놓으며 남자가 말했다. 많이 가벼워진 거예요. 팔짱을 끼고 여전히 담배를 문 채로 그녀가 말했다. 담배 연기에서 향 냄새가 풍겼다. 목마르시겠어요. 그녀는 카운터로 돌아가서 오렌지 주스를 가져왔다. 남자는 조금도 목이 마르지 않았지만 그것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분명 냉장고에는 선인장 뿐이었건만 주스는 차가웠다. 잘 마셨습니다. 그럼 이만. 하고 남자는 돌아서려 했다. 그때 그녀가 말한 것이다. 이렇듯 섰다 할 줄 알아요? 라고 남자는 속으로 오호 이것 봐라 했다. 서서히 그녀가 본래 목적을 드러낸다 확신하며 남자는 불어뜸들여 대답했다. 물론이죠. 흙만 파나자는 말씀인가요? 관심이 있다면 돈 내기인가요?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돈이 위층 방에 있네요. 오르락내리락 하기 번거로운데 차라리 제 방에서 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요. 카운터를 비울 수 없어요. 가지고 내려오세요. 준비해 놓을게요. 참 이 시간에 누가 이런 변두리 여관에 온다고 그래요. 모 카운터에서 합시다. 어디서 하던 어떻겠습니까? 한다는 게 중하지. 물론 남자의 합시다는 다른 의미의 합시다임을 그녀도 익히 알고 있을 테다. 남자는 우선 방으로 올라갔다. 지갑 속엔 전부 47,000원. 전부라는 의미 그대로의 전부였다. 어차피 섰다는 구실임을 알기에 남자는 1,000원짜리 7장과 만원짜리 한 장만을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그러고는 서랍장을 열어 콘돔을 챙겼다. 그건 여관방에 기본으로 비치된 콘돔이었는데 장기 투숙을 하는 요 몇 달간 단 한 번도 사용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남자가 내려왔을 때 그녀가 말한 준비는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방 한복판 차곡하게 개어진 누비 이불 위에 화투장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세 병의 카스맥주와 까놓은 오렌지가 있었다. 잠시 후면 저 이불 속에서 뒹굴고 있겠군. 남자는 웃음 치었다. 게임은 허탕이었다. 한 판을 이기지 못했다. 정신이 그녀의 허벅다리와 그로부터 이어지는 음문가에 온통 쏠려 있어 게임에는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푼돈 17,000원은 약 한 못 가 북나고 말았다. 다 잃어버렸네. 어쩌죠 이제. 능글맞은 억양으로 남자가 말했다. 벌써요? 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알겠어요. 돈을 더 가지고 오죠. 그래,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자고 생각하며 남자는 다시 방으로 올라갔다. 이제 집값엔 3만원밖에 없었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것이 전부라는 의미의 전부임에도 남자는 6개월 전 아내와 이혼을 했다. 결혼 7년 만의 일이었다. 실패한 사람이 다 그렇듯 남자 역시 착각이 문제였다.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치킨집을 열 때까지 남자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 5년을 자동차 세일즈로 뛰면서 사람 대하는 건 누구보다 자신 있는 남자였다. 하지만 사업이 세일즈 같진 않았다. 잘 될 것이란 건 남자의 착각일 뿐. 오르지 않아 가게는 문을 닫고 자연스레 가정에도 불화가 찾아왔다. 아내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잠자리에서 등을 돌리더니 이윽고 각방을 쓰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남자는 어려울 때 손 잡아줄 아내가 필요했지만 아내는 남자 앞에 손을 감추었다. 마치 음식물 쓰레기를 비울 때처럼 남자를 만지기 꺼려했다. 어느 날 남자는 술에 잔뜩 취해 아내가 자는 방으로 들어가 펑펑 울었더랬다. 하지만 아내는 베개 밑에 머리를 파묻고 이불을 뒤집어 쓴 것이 고작이었다. 내가 이토록 서러이 우는데 남편이 이렇게 힘이 든데. 남자는 견딜 수 없었다.
이불을 세차게 거두고 아내를 일으켰다. 아내는 소리조차 지르지 않고 남편을 노려보았다. 아내의 눈빛에 경멸의 빛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남자는 아내를 껴안았고 그제야 아내는 소리치기 시작했다. 강하게 버둥대는 아내의 뺨을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후려치고는 급하게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여전히 저항하는 아내를 몇 대나 더 때리고 나서 남자는 거칠게 삽입하려 했다. 하지만 아내의 그곳은 사막과 같이 말라 있어 쉽게 들어가지 않았다. 고통에 일그러진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남자는 손바닥에 잔뜩 침을 발랐다. 얼마 후 남자는 이혼을 했다. 이혼을 당했다. 몇 천이나 되는 벌금을 물어야 했다. 위자료인 동시 벌금. 사유는 부부 강간이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을 보아야 했던 남자의 5살 딸아이는 이젠 남자의 얼굴만 봐도 울음을 터뜨렸다. 그 이후 남자는 세간을 피해 신창 총구서까지 찾아들었다. 그러고는 근처 건설 현장에서 마기를 하며 가까스로 이자를 충당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겠거니 싶었다. 사람을 피하고파 현장 사람 누구와도 친히 교제치 않고 건설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도 마다한 채 낡은 여관 장기 투숙을 하는 남자였는데 어쩐지 오늘은 그녀의 방문이 무척이나 달가웠다. 사실은 남자 역시 사람이 그리웠는지도 모르겠다. 그것보다 그녀가 그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이라 하자. 다신 없을 것 같던 성욕마저 이렇게 꿈틀대는 걸 보면 말이다. 돈을 갖고 남자가 다시 내려왔을 때 그녀는 러닝셔츠 목덜미를 길게 늘려 부츠질을 하고 있었다. 벌어진 틈 사이로 전무덤이 훤히 보였다. 밤인데도 꽤나 덥네요. 양볼이 상기된 채 그렇게 말하는 그녀가 미치도록 교태스러웠다. 게임은 다시 시작됐고 남자는 여전히 이기지 못했다. 이번엔 자꾸 부츠질을 하며 열어젖히는 그녀의 가슴 때문이었다. 오르지 않아 3만 원도 끝을 보았지만 오히려 그건 남자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게임을 더 하고 싶은 눈치였다. 이제 남은 돈이 없는데 더 하려면 현금 인출기에서 뽑아와야 해요. 거짓말이었다. 현금 인출기로 간다 해도 통장에는 잔고가 남아있지 않았다. 아휴, 아쉬워라. 그럼 제가 돈을 도로 돌려줄 테니 다시 하는 건 어때요? 그럼 재미가 없죠. 그렇지 하긴. 어쩐다. 이건 어때요? 전 돈을 걸게요. 아저씨는 다른 걸 거세요. 다른 어떤 걸. 그러니까 아무거나요. 예를 들면 지금 입고 있는 셔츠 같은 거.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오는 군이라고 남자는 생각했다. 이 낡은 셔츠를요? 입고 있는 검정 폴로 셔츠 자락을 잡아당기며 남자가 말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셔츠 다음엔 바지인가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하. 좋습니다. 이거 긴장하지 않으면 알몸 신세가 될 수도 있겠는거려.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묘한 눈빛을 던지며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게임을 다시 시작하려는 찰나 갑작스레 남자가 말했다. 생각해보니 게임은 공평해야 맞잖아요. 뭐가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셔츠를 거는데 그쪽은 돈을 거는 점이요. 확실히 불공평해요. 그녀는 옅게 웃었다. 그건 저한테 불공평한 일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 속설을 보일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한단 말입니다. 몇 푼의 돈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만일 누군가가 그쪽에게 몇만 원을 쥐어주며 셔츠를 벗어줄 수 있냐고 한다면 그럴 수 있나요? 물론 그쪽은 여자지만 남자라고 쉽게 벗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그럴듯하군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그쪽도 셔츠를 거는 겁니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어렵게도 말하는군요. 좋아요. 저도 셔츠를 걸게요. 공평함을 위해. 뜻대로 되어간다고 남자는 생각했다. 지금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게임에 임할 것이다. 남자는 마음만 먹으면 웬만해선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먼저 그녀의 옷을 다 벗게 한 후 그 다음엔 가슴을 엉덩이를 그곳을 그렇게 차례로 몸을 만지는 것을 걸고 키스를 걸고 섹스를 걸고 생각만으로 이미 남자는 바짝 발기되어 버렸다. 하지만 게임은 남자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다. 자신감은 여전히 착각일 뿐이었다. 꼭 한 끗 차이였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 그녀는 한 끗을 앞서 있었다. 남자는 어느새 셔츠와 바지와 팬티를 모두 잃었다.
자신의 말처럼 알몸 신세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다. 이제 그녀는 아마도 남자를 만질 수 있는 조건을 걸 것이다. 아마가 아니라 확실해. 남자는 생각했다. 정말 알몸이 되었군요. 남자가 말했다. 손바닥으로 그곳을 가리는 따위의 소심한 행동 없이. 생각 이상이군요. 그녀의 말에 남자는 한층 떳떳하게 뒷바닥을 짚고 앉기까지 했다. 이제 무엇을 걸까요? 보다시피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남자의 말에 그녀가 내놓은 조건이란 너무 의외의 것이었다. 음흉한 남자의 속과는 전혀 상관없이 도통 의도를 짐작할 수 없는 말. 심장을 거세요. 예. 그 무슨 심장이요. 쿵쾅거리는 그 심장 말이에요. 남자는 이 여자가 뭐 하자는 건가 싶었다. 심장을 걸라니 대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일까? 그녀의 속을 도통 짐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래. 깊게 생각할 필요 뭐가 있는가. 어차피 그녀의 행동은 처음부터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다. 자신이 지금 홀딱 벗고 여기 있는 것도 상식이란 범주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아니던가. 또 모르는 일이었다. 오히려 그녀는 한층 자극적인 유혹을 시도하고 있는지도. 남자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중요한 건 심야의 좁은 방에서 벗다시피 한 예쁜 여자와 홀딱 벗은 건장한 남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에 대체 무슨 이유와 납득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녀가 말했다. 심장을 건다면 저도 벗겠어요. 공평한 게임을 위해 말이죠. 이 한마디에 남자의 사고는 정지했다. 깊이 생각할 거 뭐 있겠어. 좋아요. 그게 공평한 거죠. 이제야 생각이 통하는군요. 심장을 걸겠다는 뜻인가요? 그래요. 걸겠어요. 그런데 제가 또 지게 되면 어떻게 심장을 가져갈 거죠? 칼로 가슴을 도려내기라도 할 건가요? 러닝셔츠 들어 올리는 그녀를 훑어보며 남자가 물었다. 그녀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으며 남자의 말에 답했다. 아니요. 그런 방법은 너무 야만적이라서요. 게다가 바닥도 지저분해지고요. 제가 알아서 가져갈게요. 깨끗한 방법으로요.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 그녀의 엉뚱한 발언에 남자는 오히려 매력을 느꼈다. 하긴 그 순간 그녀가 어떤 말을 한다 해도 남자에겐 매력적일 것이었다. 무척 궁금하게 하는군요. 그럼 빨리 시작해보죠. 두 손을 빠르게 마찰시키며 남자가 말했다. 남자는 이기지 못할 것이란 걸 알았다. 제대로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이젠 사라졌다. 패를 짚는 순간 어차피 질 것이란 예감이 들었다. 남자가 무엇을 내던 그녀는 한끗 위를 낼 것이 분명했다. 남자는 그녀가 어떤 트릭을 쓰고 있을지 모른다 생각했지만 이 게임에서 남자에게 승패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예감이 맞았다. 남자는 장사였고 그녀는 장빙이었다. 심장을 가져가겠군요. 자, 어떻게 가져갈 거죠? 장난스러운 말투로 남자가 말했다. 이미 가져왔어요. 그녀가 답했다. 그러고는 자신의 심장 부근으로 손을 가져갔다. 여기를 만져보세요. 남자가 손을 뻗어 그녀의 젖가슴을 그려주려 했다. 아니요. 제 것 말고 그쪽 가슴이요. 남자는 내밀던 손을 멋쩍게 돌려야 했다. 그리고 그녀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심장 부근에 손을 얹었다. 뛰고 있나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박동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곳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는 그녀가 너무 귀여워 남자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가져갔다고요? 이봐요. 심장 같은 건 특별히 쿵쾅대지 않는 이상 미세하게 느껴져요. 게다가 제 손바닥을 봐요. 굳은 살 투성이죠. 투박하고 거친 손이 작은 박동 정도 못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그쪽의 심박은 미세하지 않은 거려. 처음부터 쿵쾅댔어요. 나를 보았을 때부터. 좋아요. 그렇다고 해둡시다. 자, 다음엔 무얼 걸까요? 아, 미안해요. 비웃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웃겨서. 하하. 남자가 웃든 말든 그녀는 아랑곳 없었다. 그저 침착하게 다음에 걸 것을 말할 뿐. 이번엔 입을 가지고 싶군요. 입을 맞추고 싶다는 말이겠죠. 심장을 뺏었다는 건 제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이고 마음을 가졌으니 이번엔 입을 가지겠다. 즉 나와 키스를 하고 싶다. 꽤나 은유적인데요. 확실히 그쪽이 제 마음은 가진 것 같군요. 좋을 대로 생각해요.
어쨌든 걸 거예요. 말 거예요. 걸죠. 걸어. 물론 걸어야죠. 귀여워요. 그쪽. 그럼 입술을 잃기 전에 그쪽이 원하는 대로 키스를 해드리죠.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감싸고 깊은 키스를 했다. 그러면서 남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위로 포개었다. 남자는 그녀의 가슴 위로 손끝을 미끄러뜨리며 부드럽게 유두를 건드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는 전혀 설레지 않았다. 물론 몸이 느끼기에 아랫도리는 터질 듯 팽창했지만 가슴이 뛰지 않았다. 지금 같은 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계속 가슴이 설레었는데 어쩐 일인지 막상 그녀를 품에 앉아 조금의 동요도 잃지 않았다. 그녀를 눕히고 그녀 위에 올라야 하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그저 건조한 기분이었다. 10여 번의 키스를 마치고 남자와 그녀는 다시 게임에 들어갔다. 남자는 새 끝, 그녀는 내 끝이었다. 그녀는 남자를 향해 혀를 슬쩍 내밀어 보였다. 어머, 어쩌죠? 입을 가져야겠네요.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남자는 말하려 했다. 하지만 입술이 꼭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남자는 어떻게든 입을 벌려보려 안간힘을 썼지만 표정만 일그러질 뿐 입은 꼭 다문 채였다. 소용없어요. 입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이번엔 눈이에요. 계속하겠어요. 남자는 이제야 비현실적인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키스했을 때 아무 감흥이 없던 것은 정말 심장을 뺏겨버렸기 때문이었다. 다음에 그녀는 정말로 입을 앗아가 버렸다. 빼앗긴 것들을 찾으려면 게임을 계속해야만 했다. 무엇보다 입이 이 상태라면 굶어 죽는 건 금방일 것이다. 남자는 여자를 향해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쪽이 생각하는 건 제게 다 들리니까요. 방금 제 욕을 한 것도 들었거든요. 괜찮아요. 욕먹을 만하니까요. 이윽고 눈이 걸린 다음 게임이 시작됐고 남자는 눈을 잃었다. 눈을 잃어도 게임은 계속됐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폐와 그녀만은 보였다. 게임을 계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런 식으로 남자는 귀와 코와 폐와 간장과 비장과 폐장과 신장과 대장과 소장과 쓸개와 위와 삼초와 방광과 손가락과 발가락과 이외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속에 있는 기관들은 사라짐을 느낌으로 알았고 드러난 기관들은 모양만 남은 채 기능이 정지했다. 그것도 이내 감각을 잃게 되자 잃었다는 것조차 인지할 수 없었다. 남자는 그저 도로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남자의 몸은 공갈빵처럼 껍데기만 존재했다. 자신이 왜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지도 분간할 수 없었다. 지금이 현실인지 꿈인지도 분간할 수 없었다. 그저 찾아야 한다는 집념뿐. 자, 이제 내만 남았네요. 뇌를 걸겠어요. 그녀는 슬슬 지루한 얼굴이었다. 남자는 마지막 게임을 앞두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곧 무언가 결심한 듯 남자가 말했다. 아니, 생각을 전달했다. 제안을 하고 싶어요. 흥미롭군요. 종목을 바꿉시다. 섰다로는 안 되겠어요. 어떤 걸로요? 가위바위보. 겨우? 아니요. 이게 제일 공평해요. 공평한 걸 많이 따지는군요. 나도 슬슬 질리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요. 가위바위보로 하죠. 그리고 또 이번 판에 그쪽은 내게서 뺏어간 모든 걸 걸었으면 해요. 그렇다면 그쪽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걸 걸어야 할 텐데요. 삶을 걸죠. 뭐라고요? 삶을 걸겠어요. 전부를요. 그녀는 짧게 숨을 내뱉었다. 그러고는 이내 큰 소리로 웃어대기 시작했다. 그녀가 소리내어 웃는 건 남자와 만난 이후 처음이었다. 한참을 웃던 그녀가 한순간 정색을 하고 말했다. 필요 없어요. 그따위 것. 그러고는 언제 웃었냐는 듯 차가운 얼굴로 말을 이었다. 그쪽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었어요. 그냥 뇌를 걸겠다고 했다면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쪽의 뇌를 가지고픈 마음도 사라지네요. 겨우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뇌라면 말이죠. 협상은 결렬됐어요. 어쩜 삶이라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늘어져 있는 남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밖으로 끌어냈다. 다른 헝겊처럼 질질 끌려갈 뿐 남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현관까지 남자를 끌고 간 그녀는 화분을 한 손으로 가볍게 들고 그 자리에 남자를 놓아두었다. 그러고는 곧장 화분과 함께 카운터로 돌아갔다. 현관 앞에 홀로 구겨진 채 남자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이렇게 뇌까렸다. 이럴 거면 한번 죽이나 하던가.
18년. 두 번째 이야기. 일본 여행. 저는 평범한 K여대의 대학생이고 1년 전 일본 여행을 하면서 겪은 특이하고 소름 끼쳤던 일화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햇볕만 쬐어도 살이 따끔따끔해지고 바비큐처럼 익을 것만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2학년이었던 저는 방학을 맞아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와 함께 일본의 한적한 마을인 가와고에시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4박 5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지만 다수의 일본 여행 경험이 있던 친구와 함께라 알차고 재밌는 여행을 꿈꾸었고, 도착한 첫날 이치방가이에서 고구마를 이용한 각종 음식을 맛보고 기모노를 빌려 입고 시간의 종도 울려보며 정말 만족한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예지혜야, 우리 저녁에 정말 료칸에서 쉴 수 있는 거 맞지? 저는 어둑어둑해지는 거리를 보며 약간의 조바심에 친구인 지혜에게 숙소에 대하여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야, 내가 너처럼 여행 초짜인 줄 아니? 별 걱정을 다 한다. 이 언니만 따라오라고. 숙소 예약을 했던 친구는 당당한 태도로 앞장서며 으스대었고, 사실 일본 여행이 처음인 저는 온천과 일본식 다다미 방이 있는 료칸에서 잘 수 있다는 생각에 한껏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겪을 기묘한 일의 시작이었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예약했다던 료칸 로비에서는 예약이 취소되었고 남은 방도 없다는 황당한 소리를 읽고 친구는 그럴 리가 없는 데를 연발하며 저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는 그 덜렁대는 성격 때문에 늘 이렇다니까. 미안, 분명 사이트에서 예약하고 확인까지 했는데 취소가 돼 있네. 미안. 됐거든. 그리고 우리 여행 첫날부터 노숙해야 하는 거야. 친구는 미안한 듯 연신 사과를 했지만 저는 그 친구에게 그렇게 화를 내본 적 있었나 싶을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그때 지혜가 무엇인가 생각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맞다. 아까 우리 구경하던 거리에 여관 같은 게 있던데 거기로 가보자. 기대와 다른 첫날을 보내가 되어 실망감이 컸지만 당장 잘 곳이 없기에 친구의 손에 이끌려 그곳으로 가보았고, 거기엔 친구의 말처럼 오래된 일본식 목조 건물로 된 여관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허름해 보였으나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의외로 깔끔한 모습이었고, 주인 할머니께서 친절히 방으로 안내해 주시자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모처럼 여행인데 기분 많이 상했지? 내가 밖에 편의점에서 맥주 사올 테니까 그거 마시고 기분 풀어. 응. 알겠으니까 빨리 사와. 도저히 오늘 같은 날 맨정신에 못 자겠다. 친구의 애교 섞인 말에 어느 정도 기분이 풀어졌고, 사실 이 여관도 그리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다미 구조의 온천은 없지만 샤워 시설도 신식으로 잘 되어 있고 오래된 모습의 고풍적인 분위기도 사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사이 친구는 맥주를 사러 나갔고 저는 돌아다니며 흘렸던 땀 때문에 끈적끈적해진 몸을 씻고 싶은 마음에 샤워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불투명한 유리로 된 문을 열고 들어간 샤워실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고 따뜻한 물도 잘 나왔습니다. 샤워실 안엔 욕조는 없었지만 서서 씻을 수 있는 샤워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샤워실을 둘러보던 그때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우에오 미데 구다사이. 카라다가 아치. 저는 지혜가 TV를 켜놓고 갔나 하고 별 생각 없이 옷을 벗고 샤워기에 물을 틀었습니다. 한순간 낮 동안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편안한 느낌이 들던 찰나 또 한 번 아까보다 또렷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에오 미데 구다사이. 카라다가 아치. 전 지혜가 돌아와서 장난치나 하는 마음에 지혜야 지혜야 하고 불러보았지만 방에선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기려 했지만 힘없이 소리내는 여인의 소리는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샤워기 옆 온통 일본어로 범범위된 목욕용품이 올려져 있는 받침대에서 다행히 샴푸라고 적혀있는 샴푸를 찾아 머리에 쭉 하고 뿌려 눈을 감고 손으로 문지르고 있는데 평소보다 머리숱이 더 많아진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촉감이 아닌 두 가지 촉감이 손에 느껴졌는데 하나는 익숙한 제 머리카락의 촉감이고 하나는 무슨 쌀이 빗자루 같은 거칠거칠한 촉감이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여인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에오 미데 구다사이.
카라다가 아치. 그 순간 눈을 뜨고 손을 보았는데 한 움큼의 머리카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오싹한 느낌이 들어 머리와 몸을 대충 헹구고 샤워실을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몸에 허락이도 겹치지 않고 부들부들 떨며 불투명한 샤워실 문을 보니 검은 물체 하나가 위에서부터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오는 기이한 현상을 보고 말았습니다. 샤워실 문 앞에 다 다른 검은 무엇인가는 마치 긴 머리를 늘어 트린 여인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이 점점 문에 가까워지는 순간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선 지혜가 양손에 맥주와 음식들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지혜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알몸에 흠뻑 젖어 있는 저를 보고 지혜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너 왜 그래? 저는 너무 떨려 말도 못한 채 샤워실을 손으로 가리켰고 지혜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뭐가 있어? 왜 그러냐고. 저는 쿵쾅대는 심장을 억누르고 용기를 내어 샤워실을 천천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샤워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검은 무엇인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지혜에게 자초지종 설명하고 우에오 미데 구다사이 카라다가 아치 무슨 여인이 말하는 일본어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TV에서 나오는 소리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보니 TV도 꺼져 있는 상태였고 무엇보다 지혜의 표정이 사색이 되더니 얼른 짐 챙기자 여길 나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서둘러 그 여관을 빠져나왔고 결국 우리는 가와고에 시역에서 하루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머지 일정도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지혜가 너가 그때 너무 떨고 있어서 말 못했는데 그때 너가 들은 일본어가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며 종이 쪽지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우에오 미데 구다사이 위를 봐주세요. 카라다가 아치 몸이 뜨거워라고 적혀 있었고 지혜는 우리가 머물렀던 가와고이시에서 1890년대 대화재가 발생했고 아마 그때 죽은 사람의 한이 오래된 여관에 남아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럼 샤워실에서 머리를 감을 때 느꼈던 그 머리카락은 위를 봐달라고 하던 그 여인의 머리카락이었단 말인가요? 세 번째 이야기, 군대의 귀신. 여느 날처럼 당직을 서고 있었다. 사실 그날따라 뭔가 느낌이 안 좋은 날이기는 했다. 달도 붉고 지면에 닿는 달빛이 평소와는 너무 달랐다. 당직 사령이 전화를 했다. 에이야 순철 한번 돌자. 그때가 새벽 3시쯤인가 그랬었다. 둘이 나가서 후레쉬 하나 들고 연대 이리저리 돌다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타대대 연병장 앞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그 연병장 앞에 병사 2명이 총까지 메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 보고 그쪽으로 갈 때는 그냥 탄약고 근무서는 병사겠거니 했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나는 저놈들이 이상한 걸 알아챘다. 근무 나가는 병사라고 하기엔 인솔자도 없었고 그것도 그냥 연병장 귀퉁이 엄한 데서 거의 미동도 없이 2명이 서 있었다. 그런 데서 근무교대 할 리가 없었다. 얘들한테 사령이 가서 너희들 뭐여? 근무교대입니다. 딱 한마디 하고 미동도 없이 병사는 서 있었다. 사령은 흠하고 훑어보더니 가던 길 다시 가고 난 옆에서 좀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거기에서 좀 벗어난 후에 내가 사령님 아까 본 병사 2명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신 같습니다. 뭔 미친 소리냐? 아니야 임마 그런 무서운 소리 하지 마라. 사령님 상식적으로 저기서 근무교대하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저기 인솔자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3시 40분입니다. 이런 어중간한 시간에 근무교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정이 있어서 30분이면 모를까 보통 정시에 교대 아닙니까? 하니 사령도 뭔가 싸해서 쫄았는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아니야 임마 하길래 내가 물어봤다. 사령님 그럼 아까 저 2명 얼굴 기억나십니까? 안경을 썼는지 어찌 생긴지 전 그렇게 가까이서 플래시 비추고 봤는데도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기억나십니까? 둘이서 겁나 뛰어서 복귀했다. 그 병사 귀신 마주쳤을 때 생각해보면 참 기분이 이상했던 것 같다.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몽롱한 기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네 번째 이야기, 싫은 소리. 며칠째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리가 들리는 시간은 밤 10시쯤부터 새벽 2시 사이이고 들리는 곳은 창고로 쓰여 잘 가지 않는 작은 방 창가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3층짜리 빌라이고 집 주변에 길고양이들이 많은 곳이라 아마 고양이가 저지르는 소행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혼자는 저로서는 도저히 무서워서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워낙 신경 쓰이는 유리 긁는 소리고 무엇보다 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건 위층에 사는 젊은 부부 때문입니다. 젊은 부부가 이사 온 지 2달여 가까이 되었고 거의 매일 밤 싸웠습니다. 살림이 나만 아나 싶을 정도로 무엇인가 집어던지는 소리, 중내산에 악쓰는 소리들이 들려와서 신경이 곤두서 있던 찰나 한 번 더 시끄럽게 싸우면 경찰에 신고해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둔탁하게 쿵하는 소리와 함께 싸움 소리가 멈추었고 일주일째 부부의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젊은 부부이고 아직 신혼이다 보니 또 금세 금실이 좋아졌나 봅니다. 역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나저나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작은 방 창가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고양이 소행이 아닐까 생각했던 이유도 바로 위층 때문입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부입니다. 아직 신혼이라 살림이 서툰지 이상한 소리가 들리던 그날부터 위층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비린내 같은 거에 쓰레기 썩은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냄새에 집중하면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토할 것 같은데 말로 설명하기 힘든 냄새입니다. 그 냄새에 고양이가 꼬이고 새댁이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하는 것 같은데 내일은 따끔하게 한마디 하려 합니다. 아, 그 전에 고양이부터 쫓아야겠습니다. 이젠 저 소리만 들어도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5번째 이야기, 방학.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나간 지 어느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처음엔 엄마가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이 17 고등학생인 나에겐 너무나 감당기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은 어쩌면 견딜만도 한 것 같다. 아니 억지로 견뎌내려 하는 것 같다. 내 곁엔 아빠도 있고 학교 친구들도 있으니 처음에 비해 크게 힘들진 않은 것만 같다. 이렇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는 일이 어쩌면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도 든다. 연경아, 아빠 오늘 좀 늦을 거니까 밥 먼저 챙겨 먹어. 뭐해 먹을 거면 음식하고 나서 가스 밸브 잠그는 거 잊지 말고 자기 전에 도어록 잠겼는지 확인 꼭 하고 자. 오늘도 어김없이 회사에 시달리는 아빠의 문자다.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침대에서 일어나 멍하니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잠시 생각한다. 아, 마이러브. 그러자 잠이 확 달아나며 어젯밤 채팅 앱에서 만난 그 남자와의 대화가 떠올랐고 서둘러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채팅 앱을 실행시키기 바빴다. 그러자 내가 잠든 사이 상대방이 내게 보내온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상당히 외설적인 내용들이 많았다. 오빠랑 같이 잘래? 자니? 지영이 가슴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게. 그러니까 한번 만나자. 그리고 상대방의 성기 사진. 나는 인상을 찌푸리고 뭐야. 소리를 치며 그와의 채팅방을 나가려다 말고 문득 용돈이라는 말에 혹해 다시금 바쁘게 답장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얼마 줄 수 있는데요? 그러자 그는 무서운 속도로 내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보내왔다. 지영이가 얼마나 이쁜 짓을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겠지. 오빠랑 같이 데이트해주면 10만원. 같이 잔다고 하면 30만원까지 줄 수 있고 더 이쁜 짓 해주면 더 많이 주지. 더 이쁜 짓이 뭘까? 하고 난 잠시 생각했다. 그리곤 답장을 보냈다. 더 이쁜 짓이면 뭐요? 설마 그거요? 그러자 상대는 살짝 텀을 주더니 내가 행여 채팅방을 나갈 것을 걱정한 것인지 서둘러 말을 포장하고 있었다. 물론 지영이가 원한다면 말이야. 살짝 역겹기도 했다. 말을 할 때마다 지영이 나이도 39이라더니 자기 딸내미 같은 사람과 그렇게도 하고 싶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는 내 본명을 밝히는 게 싫어 일부러 가명을 썼는데 그는 서슴없이 본인의 모든 것을 공개했다. 나이며 직장, 이름까지. 부끄럽지도 않나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돈을 준다고 하니 못할 게 뭐 있겠나 싶기도 했다. 어차피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모텔 같은 곳 출입 안 되잖아요.
한 번도 안 가봤고요. 난 애써 그렇게 말하며 상대가 괜찮다고 나를 꼬셔주길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무인태 가면 되지. 그리고 어차피 교복만 아니면 다들 내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모를 텐데 뭘. 넘어왔다. 난 그제야 입꼬리가 쓱 올라갔고 그가 해달라는 것은 거의 다 들어줬다. 돈을 받기 위해서 내 가슴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도 단 몇 초였지만 찍어서 보내줬다. 그러자 그가 대뜸 통화를 하자며 내게 전화번호를 요구해왔다. 영상통화도 아니고 그냥 목소리만 듣는 건데 안 돼? 난 솔직히 겁이 났다. 그냥 사진 몇 장 보내주는 것쯤이야 가능하지만 낯선 사람과 통화를, 그것도 야한 통화를 한다는 자체가 난 뭔가 거부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싫어요. 사진 보내주고 해줬잖아요. 통화는 싫어요. 그러자 기분이 상한 것인지 그가 답장을 해왔다. 그래, 아쉽네. 그럼 우리 언제 볼까? 나는 휴대폰에서 시선을 돌려 내 책상에 있는 달력을 확인했다. 오늘이 8일. 그러면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그에게 답장을 보냈다. 18일이나 19일에 시간 될 것 같아요. 그러자 그가 바로 답장을 해왔다. 그럼 그날 오빠랑 자는 거야? 외박이라 만약 하게 되면 아빠한테는 뭐라 말을 해야 할까 잠시 고민했다. 친구들과 여행. 아니야, 너무 뻔해. 그리고는 흐아하고 도로 침대에 들어 누워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 바빴다. 그때 문득 아빠에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연경아, 아빠 방에 작은 서랍이 있잖아. 거기 안에 보면 은행 보안카드 있어. 그거 일련 번호 좀 아빠한테 찍어서 보내줄래? 별거 아닌 문자였지만 나는 왠지 모를 죄책감과 회의감을 느꼈다. 괜히 아빠한테 죄를 짓는 기분도 들고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오만 감정이 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아, 몰라. 하지만 이내 생각을 접고 안방으로 가서 아빠 서랍을 뒤져 보안카드를 꺼내 들었고 다시 아빠한테 일련 번호를 보내며 물었다. 갑자기 보안카드는 왜? 1분쯤 흘렀을까? 답장이었다. 아파트 관리비 때문에 은행 갈 시간도 없고 휴대폰으로 보내려고 아빠와 잠시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 상대방에게 몇 통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오빠랑 자는 건 싫어. 왜 대답이 없어, 지영아. 지영아. 난 안방에서 다시 내 방으로 걸어가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아, 잠깐 뭐 좀 하느라고요. 그날 그럼 오빠랑 자면 얼마 주실 거예요? 그러자 잠시 동안 정적이 흐르더니 그가 단답형으로 대답을 했다. 50. 나는 혹했다. 50만 원이면 휴대폰을 최신형으로 바꾸고도 남을 돈이다. 거기다가 어차피 하루 이틀 만날 것도 아닐 테니 만날 때마다 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좋아요. 그럼 18일 날 저녁에 저 데리러 와주세요. 남자도 상당히 만족하는 듯 이모티콘을 적절히 섞어가며 답장을 보내오고 있었다. 응, 알겠어. 어디로 가면 될까? 잠시 고민했다. 집 앞에 만나면 좀 그러니까 거기가 좋겠다. 사거리 쪽에 육교 있잖아요. 거기 앞에서 만나요. 그는 흔쾌히 승낙했고 우리는 그날 만나서 무엇 할지 이야기를 하며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그가 내게 질문을 던져왔다. 근데 이 시간이면 학교에 있을 시간 아니야? 방학이잖아요. 바보. 그런 것도 모르나? 아, 그렇구나. 미안. 나는 기지개를 힘껏 펴며 생각했다. 50만 원을 받으면 우선 친구들이랑 같이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이참에 휴대폰도 바꾸고 생각만 해도 신이 났다. 얼른 상대를 만나고 싶었다. 그를 만나 무엇을 하는 것보다 돈을 받는다는 게 좋았다. 매일 같이 용돈 좀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아껴야 한다고 투덜거리는 아빠한테 1, 2만 원씩 받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우리가 만나기로 한 18일이 다가왔다. 지영아, 오늘 우리 보기로 한 거 잊은 거 아니지? 그럼요. 오늘 저녁 9시에 데리러 와주세요. 아빠에게는 미안하지만 거짓말을 좀 쳤다. 방학이 끝나기 전에 친구들과 계곡에 놀러 갔다 오겠다고 말이다. 펜션도 예약을 이미 했고 친구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취소 못한다고 미리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물론 아빠도 처음엔 조금 못 믿는 눈치이긴 했지만 이내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은 순조롭게 잘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빠가 퇴근하기 전 화장도 하고 최대한 성인처럼 보이도록 그리고 섹시해 보이도록
양 어깨가 드러난 미니 원피스를 입고 집을 나섰다. 오빠 어디세요? 그리고 육교가 다다랐을 때쯤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응, 지금 거의 다 와가. 신호 대기 중이야. 나는 기대 반 걱정 반 설레는 마음으로 상대를 기다렸다. 어떤 사람이 나올까 하고 말이다. 그때였을까 그에게 메시지가 왔다. 까만색 원피스 입고 있니? 그가 나를 발견한 것을 알고 나는 바로 답장을 보낸 뒤 주변을 살폈다. 네, 맞아요. 오빠는 어디세요? 그러자 건너편에서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있던 까만색 승용차에서 누군가 내렸고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저 맞은편에 있는 서로를 바라만 볼 뿐 그저 아무런 행동도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맞은편에 서 있던 남자는 바로 아빠였기 때문이다. 6번째 이야기, 엄마의 실화괴담.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적어볼까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 집은 남해 부근의 시골에 있다 보니 요즘도 가로등이 얼마 없지만 엄마가 어렸을 땐 요즘보다 더더욱 가로등이 없어서 거의 암흑이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밭일을 하다 보면 날이 저물 때까지 하는데 가로등은 없으니 엄마의 자매 형제들 중 한 명이 밭으로 가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집 오는 길에 짐도 들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밭으로 바로 가려면 낮은 바위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 바위산이 도로 공사인가 근처 개발 때문에 깎여지다 보니 절벽이 되었고 그 절벽에는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돌계단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밭으로 갈 때면 항상 그 돌계단을 통해서 갔죠. 근데 그 바위산의 돌계단으로 가다 보면 매번 어디선가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나 신발이 돌을 밟는 소리인 툭툭 이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바위산 근처도 당연히 가로등은 없었지만 눈이 밝던 엄마는 아무리 근처를 둘러봐도 소리만 들릴 뿐 사람은 없었다고 해요. 엄마나 이모, 외삼촌들은 매번 들리는 그 소리 때문에 무서워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컸던 덕분에 그 소리는 신경 쓰지 않고 평소와 똑같이 밭으로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그 소리가 너무 궁금했던 엄마는 외할머니에게 바위산 근처만 가면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이런저런 설명을 했더니 사실 그 바위산에서 얼마 전에 한 남학생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살한 남학생이 그 바위산을 떠나지 못하고 떠돌다 보니 수저와 철도실하게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 같다고 하더랍니다. 엄마가 어렸을 적 당시만 해도 요즘같이 급식이 아니라 철도실학을 학교로 가져가던 시절이니까요. 물론 나쁜 귀신은 아니었는지 항상 소리만 날 뿐이고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